72시간 그들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고 세상은 멈췄습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 동남아 국경지대의 한 도시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취업 기회라 불리던 광고는 실은 감금과 착취의 덫이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긴 청년들은 닫힌 철문 뒤에서 도움을 기다렸지만 전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각국의 외교 채널은 단순한 우려 표명에 그쳤고 사건은 조용히 묻혀가는 듯했습니다. 런던 인터폴의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적 해결 예상, 실질적 진전은 어려움. 그런데 말입니다. 72시간 뒤 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협조적인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개발 원조 ODA 중단을 선언했고 인접국 태국과의 직접 외교를 통해 호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국경을 넘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27개국의 금융망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국제 언론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결단이 이토록 빠를 수 있는가? 외교도 협상도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행동이었습니다. 세계가 머뭇거릴 때 한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 질서는 조용히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정의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한 기록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경 너머에서 사라지면 국가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20년간 수백 건의 국제 범죄를 추적하면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항해, 유감 표명, 그리고 침묵. 결국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냉소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또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도 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또 그렇게 끝나겠지.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저는 마커스 블레이크입니다. 런던 인터폴 본부 국제금융범죄대응국에서 15년간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국제치안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내무부에서 국제수사협력 자문위원도 지냈죠. 지금은 글로벌 시큐리티 인스티튜트라는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해체와 자금 세탁 추적, 각국의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추적하고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미해결로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국제범죄는 복잡하니까요. 관할권이 얽히고 외교 마찰이 생기고 현지 정부는 비협조적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잊히고 가해자는 국경 너머로 사라지죠. 저는 그런 세상에 익숙했습니다. 정의는 느리고 때론 아예 도착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아침 제 책상 위로 보고서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이 해외 취업을 약속받고 출국했다가 일주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동남아 취업 사기였습니다. 흔한 일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문장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취업이 아니에요. 그 뒤로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런 문장을 제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 신고된 한국인 명단이 화면에 쭉 떴습니다. 캄보디아만 해도 10건이 넘었고 베트남과 라오스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전부 해외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예상. 실질적 진전 가능성 낮음. 냉정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저는 20년간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봐왔고 결말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화면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뉴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불법 구금 사건 관련 22건 동시 수사 개시. 저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22건을 동시에 수사한다고요? 이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외교 루트로 조용히 처리되는 게 국제관례죠. 현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몇 주를 기다리다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22건을 동시에요. 저는 급하게 추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해외범죄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연달아 떴습니다.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조직을 꾸렸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2시간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22년간 국제수사 협력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특별 조직은 만드는 데만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예산 승인 절차, 인력 배치 문제, 국제협의 과정. 복잡한 행정 절차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그런데 한국은 72시간 만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BBC 뉴스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국경 너머로 경찰 특수수사팀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NN도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해외로 직접 수사팀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현지 정부와 심각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국제 관례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죠. 그런데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평소에 보던 한국이 아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비아냥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또 오버하네. 과잉 대응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잉 대응.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제 외교에선 신중함이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은 다르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해외범죄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서울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망이 캄보디아를 넘어 베트남 국경까지 확장됐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폴 내부 채널을 통해 실시간 자료를 받아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였다면요. 국제수사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관할권 문제 때문이죠.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72시간 만에 두 나라 국경선을 넘나드는 수사망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수사팀이 암호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공식 협조 없이 자국민만 보호하는 비밀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모험이었죠. 자칫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대응 체계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조직이었죠. 그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의 표정은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은 외교 루트를 무시했습니다라는 항에 섞인 멘트가 나왔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태국과 싱가포르 언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912억 원 규모의 의심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한국 금융사 5곳이 즉각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사와 금융을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까? 보통 이런 조치는 몇 달간의 조사와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며칠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끊어내려는 것이다. 한국의 수사 체계는 살아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군사작전처럼 정밀했고 그들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침묵했고 한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한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코드 블랙 발령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폴 내부 채널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코드 블랙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작전의 시작을 뜻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캄보디아 특정 지역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국가의 위기 대응을 봐왔지만 이런 속도와 강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치는 몇 주간의 검토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내려집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고 경제적 영향도 따져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이 위태로우면 국가는 움직인다. 그리고 국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구조작전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태국과 싱가포르 언론도 연일 한국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각국 언론의 보도를 쭉 훑어보면서 놀랐습니다. 행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세계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구조선을 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인들이 멀쩡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죠.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상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여기 좋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지 세탁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수법을 수없이 봐왔죠. 독재 정권이나 범죄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의 무대에 세우고 웃게 만들고 카메라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과 언론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촬영 장소를 분석하고 시간대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박 자료를 내놓았죠. 일부는 이미 귀국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강압에 의해 촬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데 48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움직였고 세계는 토론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회의실에서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표현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냉정한 분석관으로 20년을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경외했습니다. 정의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까요? 그 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런던 사무실에서 국제수사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도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방식이 국제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우려했죠. 하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위태로울 때 국가는 말이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작전 기록.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의의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이제 행동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한국 해외 주권 침해 논란. 과잉 대응 아닌가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였습니다. 가디언과 AFP도 비슷한 논조로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국제법 전문가들을 내세워 현지 정부의 주권을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라는 논평을 쏟아냈죠.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영국 내무부 긴급회의에 초대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고위 관료 한 명이 자료를 펼쳐놓고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식 대응은 불안정합니다.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지 정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사관을 파견하고 금융 거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건 국제 관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명확한 수치가 있었어요. 한국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발 피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줄었고 불법 구금 시설로 의심되는 장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저는 회의 내내 마음속 균열을 느꼈습니다. 법과 정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자작극이라는 음모론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정교했고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그 영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포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상 제작자의 IP 주소가 중국 본토에서 나온 겁니다. 캄보디아가 아니었죠. 저는 화면 앞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정보 공작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죠. 거짓 정보가 진실을 삼켜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사무실에 홀로 남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국제중립규약에 관한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구조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중립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묻어왔던가. 20년간 저는 중립적 분석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배웠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한국은 지금 싸우고 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국경 너머에서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세계는 법리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논하고 있었죠. 정의가 조롱받는 세상에서 저는 더 이상 중립일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중립을 포기하겠다고요. 진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중립규약 서류를 덮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가 화면에 떴죠.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편을 검색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냉정함은 무너졌어요. 동료 한 명이 퇴근하면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래? 한국권으로 골치 아프지? 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정리됐어. 동료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죠. 어떻게 정리했는데? 저는 예약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어. 서울로. 동료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어? 너도 결국 한국에 끌린 건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끌린 게 아니야. 기록해야 할 의무를 느낀 거지.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중립을 포기하는 거야? 20년 경력을 버리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립은 때론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어.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영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3일 뒤 출발이었죠. 그 결심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증인이 되기로 했죠.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옳았다. 법보다 먼저 와야 할 게 있습니다. 생명이죠. 3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런던과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공항 로비 곳곳에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찾아 호텔로 향하면서 인터폴 내부 채널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한국 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작전명은 한빛 작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통역조차 배제한 철저한 보안 작전이었어요. 한국 수사팀은 자체 정보망만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캄보디아 정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제 협약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정부를 거치면 정보가 새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한국 수사팀이 폐공장 한 곳을 급습했다는 속보였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 한국 청년 한 명이 구출됐다는 겁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22년간 이런 작전을 수없이 봐왔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대부분은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서초동 경찰청 브리핑룸이었죠.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저는 뒤편에 서 있었어요. 구조된 청년이 직접 나왔습니다. 26살,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한 달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한국 경찰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경찰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에서 날 찾으러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명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거리는 환호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국가구나. 국민이 위험하면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충격에 빠졌어요. 영국 BBC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한국의 구조작전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 언론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국가의 위기 대응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할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한빛 작전 마이너스 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처음으로 객관성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진실을 썼어요. 그들은 외교를 한 것이 아니다. 가족을 되찾은 것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냉정한 수사관으로 20년을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본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모습을 목격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불빛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진짜 강대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결정되는 거죠. 한국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 제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길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인터폴 내부 채널이었죠. 프린스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확인했어요. 프린스 그룹이 캄보디아 고위층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한국의 자금 동결 조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제법원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한국의 불법 개입을 명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승리의 함성 뒤엔 언제나 또 다른 전장이 있습니다. 저는 22년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수사팀 내부에서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겁니까? 현장 작전 일정이 사전에 새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내부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였죠. 저는 급하게 서울경찰청 쪽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통화 내용은 간단했어요. 조심하라는 경고였죠. 저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한국 수사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갈 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새벽 한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면 금융 봉쇄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및 연계된 모든 자산의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내 모든 금융사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보면서 숨을 멈췄어요. 이건 선전포고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조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우려 섞인 논평이 나왔어요. 한국의 일방적 조치가 국제금융 질서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부 국가들은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민들이 자국 정부의 한국식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런던 본부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마커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돌아오세요.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해야 할 게 남아있어요. 상사가 소리쳤어요. 자네 중립을 포기한 겁니까?
20년 경력이 아깝지 않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옳다. 세계는 주저했지만 한국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한국금융감독원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 127개가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죠. 총 912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숫자를 보면서 전율했어요. 그들은 진짜로 해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이었어요. 한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죠. 프린스 그룹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의 금융망은 완벽하게 차단됐고 국제공조도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저 썼습니다. 그들의 선언은 한 문장이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킨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의는 언제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한국이 왜 두려운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결단이 내려진 지 48시간 뒤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정보분석원이 움직였어요. 한국의 단독 조치로 시작된 자금 동결이 국제공조로 확대된 겁니다. 프린스 그룹 및 연계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 결정이었죠.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노트북 화면 앞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7개국 금융 네트워크가 동시에 협조 체제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저는 22년간 국제금융 협력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속도와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이런 다자간 국제공조는 몇 달간의 치밀한 협상과 조율, 그리고 법적 검토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외교적 민감성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따져야 하죠. 그런데 한국이 첫 조치를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27개국이 동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여 국가들의 면면이었어요. 영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몸담았던 나라죠. 미국도 동참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세계 주요 금융 허브 국가들이 전부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방식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저는 모니터 속 국가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전율했습니다. 세계는 결국 한국의 방식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을 켜고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는데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비난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변인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국민의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건 유감이 아니었습니다. 사과였어요. 그들은 불법 구금 시설에 대한 전면 단속을 약속했고 피해자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없었고 군사적 위협도 없었죠. 오직 정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만으로 한 나라를 변화시킨 겁니다. 국제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던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한국이 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는 더 나아갔죠. 한국과의 의지가 글로벌 범죄의 흐름을 멈춘 날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전 런던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판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관례와 신중함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한국 수사팀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환영 피켓을 든 사람들, 그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그 군중 사이에 섞여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죠. 오후 7시 42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잠시 뒤 수사팀이 게이트를 통과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공항 전체가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사관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비행기 트랩 위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렀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무력이 아니라 의지로 싸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의로 이겼죠.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어요. 국민을 지키는 데는 총도 탱크도 필요 없다고요.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결의뿐이라고요. 저는 공항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언어로 정의를 말했다. 마이너스 행동이라고 적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의 결심, 한국 수사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밤들, 국제사회의 논조가 바뀌는 과정.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나는 이제 정의를 분석하지 않는다. 증언한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2년간 중립적 분석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정의의 증거자가 되기로 했죠.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세계는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이 행동으로 정의를 말한 날로요. 한 달 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치안특별회의가 소집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의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영국 대표단이 아니라 독립 전문가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외국인 분석관이었으니까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127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 옆 대기석에 앉아서 회의 진행을 지켜봤죠.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곧바로 한국 사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치안 모델 보고서에 K-리스폰스 프로토콜이라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겁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거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받던 방식이 이제는 교과서가 된 겁니까? 한국은 명예의장국으로 초청됐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죠. 127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국민이 위험하면 국가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2년간 수많은 국가의 위기 대응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신속하고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처음 봤어요. 그들은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죠.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제 관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요. 다음 날 영국 가디언이 전면 칼럼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이 정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저는 런던 동료에게서 그 기사 링크를 받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늦었지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한 달 뒤 캄보디아 현지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법 구금 시설 17곳이 폐쇄됐고
인신매매 단속이 대폭 강화됐어요. 더 놀라운 건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한국의 수사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타워 아래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한국은 외교가 아닌 정의를 수출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희망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엄의 복원이었죠. 저는 이제 냉정한 분석가가 아닙니다. 정의의 증인이에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나라가 말로 정의를 논할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행동으로 답했던 그날을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요.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의 기록을 펼쳐봅니다. 한국이 보여준 72시간의 기적을요. 세계가 회의할 때 행동했고 비난받을 때 구조했고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가능을 증명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국민을 지키는 의지로 정의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태극기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던 그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22년간 냉정한 분석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쓴 정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한국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국가의 모습이라는 걸요. 나는 수많은 나라가 말로 정의를 논할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행동으로 답했던 그날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